안녕하십니까, 안명관입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건축 구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25년 국가직 7급 공채가 이제 시험을 봤었죠. 불과 이제 엊그제입니다. 토요일 날 9월 20일. 아주 날씨가 화창했는데, 화창한 날씨만큼 여러분들도 컨디션이 좀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고,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나와 있는데 내 점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험생들과의 이제 비교가 이제 돼야 되겠지. 이 등수를 매긴다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 그치? 자, 이 9월 20일 날 시행했던 우리 7급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풀이를 좀 보기 전에 이제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보게 되면 이제 그 건축 구조의 총칙, 총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조 설계서의 작성 항목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고 일반 구조 쪽에서 토지를 안 나왔습니다. 자, 기초, 조적, 목 구조 해가지고 각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제 동결 보호 조치, 얕은 기초. 얕은 기초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기초를 말씀하는 거야지. 그지? 직접 기초. 거기에 이제 직접 기초가 동결선 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동결 지반 위에 있으면은, 이제 동결에 의해서 기초에 어떤 데미지가 가진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강도 설계 쪽에서 이제 전단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인데 조직식 구조에서 전단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는 0.6하고 0.8 두 개 있습니다. 그걸 물어봤던 거고 이 내화 성능 기준 우리가 그 주요 구조부 뭐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지붕 틀 뭐 이런 애들이 보면은 내화 설계 시간이 각각 좀 정해져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자, 구조역학에서는 총 6문제가 나왔는데 단순보 2개, 결보부 하나. 뭐 정전구조물에서 그 트러스의 부재력을 판단하는 거, 단순보에서의 휘응력을 구하는 건데 휘응력이 우리가 보통 단면계수 대비 모멘트 최대 모멘트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휘응력이 나오는데 그거는 연단인 거지, 연단이 아니라 그 단면 임의의 위치에서 휘응력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전달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 뭐, 이거, 부정전 구조에서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구조역학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요게 조금 까다로웠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뭐 이런 것들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 자, 그리고 설계 하중 및 내진 설계 쪽에서 이제 설계 하중에서 풍하중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이 하나 나왔는데, 지붕 골조형 풍화중. 지붕 골조형 풍화중은 지붕 골조를 위해서만 풍화중을 산정한 거죠. 그치? 지붕 골조를 위해서만. 우리가 이제 건축물 전체 골조를 하게 된다면은 주골조에 대한 풍화중을 이제 산정해야 되고, 그죠? 그 동쪽의 서법에 대한 종류, 뭐, 응답 스펙트럼의 서법,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자, 시간 이력, 그 다음 비선형, 그치? 비탄성, 선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철콘에서는요, 8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역시 철콘 문제가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더라를 알 수가 있고, 인장철근의 최대 중심 간격. 우리가 철근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철근의 최소 간격이 있고, 이제 그 중심 간격이 있는데, 그 중심 간격이 계산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뭐 한 상 정도 되는? 예. 마치신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라 생각되고 중지축까지의 거리 계산 이것도 이제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약간 이렇게 O자 형태 그치? O자 형태의 어떤 부재 비정형 부재를 딱 제시를 하면서 중지축을 거리 계산하라 뭐 어차피 우리가 등가 응력 블럭 깊이만 계산하게 되면은 베타 원 곱하기 C니까 이제 중립주 깊이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요거를 산정하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였죠. 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전단 설계 쪽에서 전단 마찰 공칭 전단 강도를 산정하는 요소. 뭐 전단 강도니까 철근의 단면적, 철근의 항복 강도가 일단 기본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 마찰 개수가 하나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게 세 가지죠. 전단 강도가 그죠?
자, 그리고 벽체 쪽에서 철근 비율가 나왔는데, 철근 비율 이 규정 구하는 거는 워낙 중요하다는 문제였으니까, 관계에서 썼던 문제들. 그리고 다발 철근에 대한 배치 기준, 다발 철근은 횡철근으로 묶고, 다발 철근은 4개 이상, 3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치? 4개까지가 되고, 뭐 그런 애들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일체성 요구 조건. 일체성 요구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합부 쪽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기둥 부재가 있고 보호 부재가 있는데 단순히 접합되지 않았을 때 또는 완전히 강제합했을 때 이제 철근 구조물은 이제 라멘 구조니까 이제 강제합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때 정모멘트 철근, 부모멘트 철근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뭐 갈고리를 준다든지 뭐 확대머리를 준다든지 정착을 시키는데 그 정착을 할 때 철근이 인장 철근이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였어요.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 자, 특수 모멘트 걸조에서 휨 부재에 대한 적용 조건. 자, 이것도 RC 내진 쪽이었는데 RC 내진 쪽이었는데 RC 내진 쪽에서도 이 문제도 그렇게 썩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분야에서 이 3개, 이 철콘에서 나머지 것들은 좀 되는데 이거하고 요거 3문제 정도, 이 3문제, 4문제 정도가 조금 철권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스트라타의 정착에 대한 고려 개수는 이제 1.0을 쓸 것이냐 0.8을 쓸 것이냐 막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강구조 편에서 설계 인장 강도를 산정하는 방법, 뭐 총단면의 항복, 유효순 단면의 파단, 뭐 이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작은 값, 그렇지? 유효순 단면적을 계산하는 거. 유효순 단면적이란 거는 순단면적에다가 전단 지연 개수, 이제 전단 뒤짐에 대한 개수라겠지? 전단 뒤짐 개수 U를 적용하는 건데 이 U가 관건이었지. 예. 이걸 0.6을 적용한 친구들은 876인가? 그걸 아마 답을 적었을 것이고 대부분 876을 적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휨 부재에서 H 형광의 형상계수. 형상계수는 탄성 모멘트 대비 소속 모멘트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상계수가 우리가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1.5라 그랬지? 왜? 모멘트다 보니까 뭐겠어? 결국에는 탄성 단면계수와 소속 단면계수가의 그 비거든요. 예. 탄성 단면계수가 6분의 pH의 제곱이고 소속 단면계수가 4분의 pH의 제곱이니까 이거 약분하게 되면 4분의 6이지. 그래서 1.5지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1.5입니다. 1.5. 근데 이거는 지금 H형광을 물어봤던 문제였거든요. H형광, H빔. 그래서 H형광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충전형 합성 기둥에서 유효광성. 이것도 아마 공부를 좀 깊이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을 겁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했던 문제였어요. 우리가 합성 기둥이란 거는 이제 그 강합성 기둥이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충전형 합성 기둥이니까 뭐 강제하고 콘크리트가 일단 기본이 될 것이고 물론 철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입형이라면은 철근이 반드시 있겠지만 충전형 같은 경우는 철근이 없을 수도 있어. 예. 근데 강제에 대한 여기 지금 강성이니까 강성의 기본은 탄성 계수하고 단밀착 모멘트의 곱이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강제 콘크리트에 대한 철근에 대한 거 이걸 다 더해주면 돼. 예. 그래서 강제를 우리가 S로 표기하고 여기를 SR로 표시하고 콘크리트를 C로 표시하니까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압축에 대한 이제 좌골에 대한 계수값이 있거든요. C3 요것만 구해주게 되면은 유효 강성비야. 유효 EFF. 그러니까 아주 사실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낯설거든요, 여러분한테. 그치? 낯설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필름 용접에 대한 영접 기호를 표기하는 방법, 너무 쉬웠던 문제.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설계와 중상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자, 지표면 조도 구분. 지표면 조도 구분은 이제 지표면의 거칠기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풍화중이 어떻게 그 지표면의 어떤 요철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뭐 장애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람의 풍속이 저감이 되고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그러니까 비행기 활주로는 완전히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지, 강하지 바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10m 정도의 이제 중저층이 뭐 저층 정도밖에 안 되겠지. 10m 정도면. 그 정도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표면 조도 구분 C로 해가지고 이 C 값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지표면의 거칠기 상태에 따라서 거칠기에 따라 바람에 노출되는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뭐 틀린 거 없고요. 자, 지붕골조형 풍화중. 지붕골조형 풍화중은 지붕골조할 때 쓰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건축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화중이라 했으니까 건축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화중은 주골조 설계용 풍화중이죠. 주골조 설계용 풍화중. 그래서 일단 2번은 NG. 틀렸죠. 자, 고정하중은 영구히 작용하는 수직하중, 연직하중이라 했지? 그것만 나오면 돼. 중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직하중이다. 틀린 거 없지? 오케이. 자, 지붕활화중. 지붕활화중은 보수작업, 장비 자재에 의한 작업하중, 뭐 점유 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이완 소형 장식물들, 이동 가능한 물체에 의해서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그치?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이지. 이동이 가능하지. 이동이 가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뭐 정답을 2번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안 설계상 이제 내화 설계에 대한 내화 성능 기준인데, 우리가 기둥 다 1시간에서 3시간이지. 1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3시간짜리가 있는 게 또 내륙벽까지. 내륙벽까지가 3시간짜리였고, 그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바닥도 슬라브잖아요, 슬라브. 슬라브, 기둥, 바닥은 주요 구조부거든요. 주요 구조부는 항상 내화 성능이 충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자, 일단 이거 틀렸죠? 예. 옳지 않는 것 정답 3번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지붕 트리면은 쉽게 말하면 반자입니다. 반자. 천장. 예. 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불에 타도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죠. 유해한 가스라든지 이런 걸 좀 발생하겠지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우리가 그 내륙벽이 있고 또 비내륙벽도 있었지. 비내륙벽에 대한 거 두 가지 나눠졌죠. 두 가지. 그래가지고 연소 우려가 있는 거 없는 거 각각 해가지고 이제 내화 시간이 달라지더라. 1시간, 1.5시간, 그리고 0.5시간에서 1시간. 그죠? 0.5시간. 자, 그래서 목구조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불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러스인데 좀 틀렸네요. 네, 이게 정전구조물 트러스죠, 이거. 구조역학이고 정전구조물에서 이제 트러스 부재력 판별을 하는 거죠. 자, 수직하중 P를 지금 이 부분에서 받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P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AE 부재. 여기가 지금 A점, B점, C점, D점, E점이 있는데, 절점이. 일단, 우리가 이거 보면,
일단 영부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치? 자, 두 개의 부재가 만났습니다, 일단. 그치? 근데 그 절점에 외력이 없다 하게 되면은 이 두 부재는 영부재입니다. 이 두 부재는 영부재. 그래서 A는 인장부재라고 했으니까, 인장제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려지고. 옳지 않는 거 일단 정답이 1번 나와버렸어요. 네. 나머지 2, 3, 4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EC 부재. EC 부재, EC 부재는 인장제다. 여러분, 이거 트러스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쭉 늘어지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지점 반력이 여기에서는 당겨주고 받치고 있고 둘 다 지금 힌지입니다. 힌지면 이거 부정적이겠네요. 그렇지? 1차 부정적. 하나는 지금 받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만약 이게 의심스럽다면 확인을 해보면 되지. 여기 길이를 L이라 그러고 여기 길이도 L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모멘트 C점의 합력은 제로. 이거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 P라는 외력이 있으니까 P가 C점을 통해서 반시계 방향 돌리겠으니까 P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L이죠. L.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요거 있지. 원래는 우리 힘을 이렇게 보지. 플러스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우리 축방향력이 플러스라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HB라 그럴까요? HB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떨어진 거리가 이게 0이죠. 따라서 HB는 이항하게 되면은 L을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P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방향이 이게 맞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지금 DE 부재는 땡기니까 지금 이 부재는 0부재니까 일단 다 제외해버리고요. 지금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하향의 힘이. 그치? 그러면은 이 수직인 전단력의 힘이 만약에 사재가 하나 있었다 하면은 이 두 가지 부재가 뭐 같이 받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전단력의 합은 제로. 이 절점에서 전단력의 합은 제로 하게 되면은 이 수평 부재는 전단력을 받을 수가 없지. 수직인 힘을. 그치? 그러니까 모든 힘을 이 DE 부재는 반대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절점으로 나오는 힘, 그러니까 절점을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인장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DE 부재의 부재력은 P밖에 안 되겠죠. P. DE의 부재력은, ED의 부재력은 P이다. 이거 맞지? 그러면, 그리고 여기 절점에서 봤을 때, 이 절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는 지금 당기고 있고 받치고 있는데, 이 당기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 뭐가 작용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수직인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재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 얘도 이 힘. 여기서 봤을 때 이 부재력하고 이 부재력하고 같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절점을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인장 부재. 그래서 EC 부재는 인장제이다. 이거 오케이 해줘. 그치? 그 DB 부재력만 확인하면 되겠네. 이게 0이라겠단 말이야. DB 부재력이. 이거 확인할 때는 좀 틀었으니까 지금 하나는 0부재였고 이건 0부재였으니까 제게 두고 DB 부재에 대한 이제 이걸 부재력을 판단할 때는 한번 잘라보는 거지. 절단법을. 그래서 나머지 두 부재가 만나고 있는 점, 이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합력을 0으로 놓고 해다 보면 그러면 여기 지금 우측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리지.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2점이 2점이었으니까 여기 지금 P 땡기고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가 X잖아요. 그치? 두 부재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절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지?
나머지 임의의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 절점에서의 모멘트를 중간 나머지 두 부재가 만나는 점을 0으로 놓고 보면 합력을 0으로 놓고 보면 된다. 그치? 그래서 모멘트 2점에서의 합력은 0. 여기에서 이 P라는 힘은 수직거리가 없습니다. 그치? 얘를 그대로 대칭해도 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P 곱하기 제로. 없어요. 뭐, 방향이 없으니까. 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X라는 힘. 얘도 마찬가지 반식의 방향 돌리고 있으니까. X 곱하기 이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1로 할까요? 2분의 1. 뭐, 2분의 L이었다, 만약에. 2분의 L. 마이너스. 합력이 0. 근데 이게 0이 돼버리니까 X는 0이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0부재가 되는 거야. 0부재는 아니지만 부재력이 0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하중이 없다고 했을 때, 두 부재가 날아나고 하나만 빼져나갔으니까 두 부재는 0부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2부재가 이제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 얘네들은 구조물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그치? 변이를 조금 더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달아놓은 부재일 수밖에 없다. 그것뿐이다, 역할이.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 4번 뭐였어요? 이거는 뭐 그냥 서비스 문제였지. 자, 내진 설계상에서 지진구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제 동적 해석법은 응답 스펙트럼, 선형, 비선형, 시간이동 해석법이지. 그치? 이 푸시오버 해석법은 이제 응답 스펙트럼, 뭐 선형 스펙트럼, 뭐 정적, 등가 정적 설계, 뭐 동적 설계, 이런 애들은 다 변이를 제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진 해석의 기본은 변이를 제어하는 거야. 뭘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물을 뭐 지진력 저항 시스템, 뭐 내륙벽 시스템, 뭐 건물 골조 시스템, 뭐 이중 골조 시스템, 모멘트 골조 시스템으로 지금 그 변이를 제어하는 거야. 그 건물의 강성과 유연성으로. 근데 이 푸시오버 해석법은 똑같아요. 건물을 밀었단 말이야. 이렇게 푸시를 했어. 푸시를 했어. 그럼 이 구조물이 어떻게 돼? 변형을 하겠지. 이렇게 변형을 할 거란 말이야. 이 변형의 양, 이 델타, 이 델타. 그래서 우리가 철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변이가 응력이 있으면은 변형이 발생하잖아요. 그치?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중이라고 생각해봐. 수평력에 대한 힘. 그러면 여기 델타가 생길 거야. 델타.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중이 0이면 변이가 없겠지. 그치? 그러다가 점점 하다가 이제 어느 탄성 영역을 이제 넘어가. 그리고 조금 변형도 경화형으로 하다가 그 위에 이제 항복을 하죠. 이렇게.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크기의 변이를 여기까지 가게 되면 건물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변이를 요만큼까지만 제어하겠다. 이 변이랑 이 변이. 그치? 요만큼만의 변이를 우리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 푸시오버 해석이란 거는 최대 변이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리미트 안에서 변이를 컨트롤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최대 변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푸시오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적이지? 비선형적이고 정적 해석입니다. 정적 해석. 비선형 정적 해석이니까 정적 해석이다 보니까 어떤 비구조가 약간 그 비정형성인 건축물 있잖아요. 이런 건축물들은 해석하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알았죠? 네. 저도 뭐 내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아무튼 푸시오버 해석법은 내진 설계 방법이긴 해요. 하긴 하는데 동적 해석이 아니지.
필렛 용접에 대한 기호 표시로 옳은 것.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필렛 용접 길이가 50이네요. 50. 다 똑같아. 50입니다. 50. 다 50이고 용접 그 순 간격이 100이었어요. 다 100이었고. 그 용접 두께가 10mm였답니다. 10mm. 이제 이게 10mm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걸 좀 돌릴게. 이렇게 필렛 용접이니까 이렇게 좌우가 똑같이 용접이 돼 있었어. 이 사이즈가 10mm였다는 거야. 이게 필렛 지수잖아. 이게 10mm.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화살표를 주고 기선을 주고 뭐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필요 없지. 이거 지금 일단 필렛 용접이니까 삼각형 용접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근데 이게 양면이 지금 대칭으로 바라보고 있죠. 대칭으로. 만약에 이게 지그재그 형태였다 하면은 아마 이렇게 갔을 거야. 이렇게.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쭉 내리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필렛 치수, 여기에는 용접 길이, 그리고 피치를 적어주면 돼요. 피치를. 필렛 치수는 지금 10mm가 되는 거고, 용접 길이는 50mm죠? 50mm? 50mm 되는 거고. 다시 피치는 용접 중심간 거리입니다. 중심간 거리니까 이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안쪽 100mm, 용접 길이의 절반 25mm씩, 25mm, 25mm. 그러니까 어떻게 돼? 150mm 되겠지. 10, 50, 150. 이거 찾으면 돼. 10, 50, 150.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10, 50, 150. 정답 4번. 어려운 거 없죠? 이런 거? 중심간 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6번. H형광 450에 200에 9에 14. 자, 외부가 더 길죠? 외부가 더 길고, 플랜지가 좀 짧죠? 그리고 두께는 잘못 그렸는데, 외부가 좀 더 얇습니다. 좀 더 얇아, 이게. 플랜지가 좀 더 두꺼워야 돼. 플랜지가 좀 더 두꺼워야 돼, 이렇게. H형광. 플랜지는 힘 모멘트에 대해서, 외부는 전단력에 대해서. 그치? 이건데, 뭐 이게 지금 얼마야? 200이고, 전체 높이가, 이게 오래 되지? HB의 T1, T2G. 그리고 웹 플랜지 이렇게 간다겠죠? H가 450. 이 기호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9mm, 요거 14mm. SM275A입니다. 용접구조용 아변강제, 내구성 아변강제. 항복 강도가 275MPa인, 샤르페 충격 에너지 흡수 능력이 A등급인, 이제 이게 있는데, 빔이 있는데, 형상계수로 알아버렸어, 형상계수. 그래서 SX가 X축에 대해서, 이게 Y축이 있을 거고, SX, GX니까 X축에 대한 것들이지, 지금 다. 그치? 강축이니까. 강축이 X축이죠. 강축이란 거는 단면적 모멘트가 큰 거지. 이게 약축이 되는 거지. 좌구는 강축 방향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치? 이럴 때, 형상계수. 형상계수를 우리가, 보통 F라고 표현하는데, F는 탄성에 대한 모멘트. 소성에 대한 모멘트의 비입니다. 근데 모멘트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치? 그때 휘응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거에 대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 거리는 단면계수야. 단면계수.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소성이니까 MP로 표시하죠. 이거는. 이건 M으로 표시하고
소성이니까 여기 소성 단면 계수 BH의 제곱을, 얘는 탄성 단면 계수 6분의 BH의 제곱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원래는 형상 계수였어요. 그래서 요게 약분이 돼버리고 남는 거는 4분의 6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잖아, 이거는 지금. 그치? 단면 계수가. 이제 원형이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집히고 이게 단면계 수지란 말이야. 그치? 결국에는 이 형상계수라는 거는 탄성 단면계수 대비 소성 단면계수의 비를 따지고 보는 거거든. 그게 얼마라겠어? 1490 10의 세제곱. 그리고 소성 단면계수가 1690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 세제곱 다 약분해버리고, 00 하나 빼버리고, 149분의 169예요. 응? 149 대비 169. 이거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하면은, 일단 0.8은 이거는 없을 거고, 이것도 없을 거고. 1 빼면은, 149 빼면 얼마 남아? 그러면은, 20 나오잖아, 20. 여기에다가 3배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걸 넘어버리지, 그치? 근데 저기 1배 정도만 곱해주게 되면은 149 빼줘가지고 또 빼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예. 그래서 일단 1.3은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정답은 2번밖에 안 돼. 될 수가 없다, 2번밖에. 자, 물론 뭐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기를 못 씁니다. 계산기를 못 쓰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치? 예. 근데 이렇게 답을 어림잡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그렇게 구조역학 시간에 좀 열심히 했으면 다 공부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하중조항계수 설계법에서 강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 인장제 설계 인장 강도. 인장제 설계 인장 강도는 자, 총 단면에 대한 항복 강도죠. 항복 강도. 거기다가 우리가 강도적 관계수 0.9짜리를 곱해주면 설계 강도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유효순 단면. 유효순 단면이 파단되는 거지. 파단이라는 건 그 구조물이, 그 부재가 끊어진 거야. 그치? 인장 강도까지 갔다는 거지. 그럼 극한 강도야. 그치? 인장 강도. 거기다가 0.75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둘 중에 우리는 작은 값이에요. 무조건. 작은 값. 그치? 그래서 총 단면 항복, 유효순 단면 파단에 의한 인장 강도 중에 큰 값, 일단 요게 틀려버렸지. 그래서 정답이 1번 바로 나와버렸어. 정답은 1번이야.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지. 자, 강도 관계 상태, 항복, 소성인지, 변형, 형성, 그리고 골조, 부재, 안정성, 인장 파괴, 피로 파괴. 그러니까 최대 하중의 지지력에 대한 한계 상태이다. 맞죠? 인장 역작용, 플래트러스와 같이 유사하게 전단작용할 때 외부 대각 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하고 수직 보강지에 압축력이 발생하는 패널의 고동이다 했는데, 인장력 작용은 우리 그 이제 건축 구조 기준 강구조 편에서 이제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나와 있고, 요거 인장력 작용이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종종. 좀 설명을 좀 드리면, HB란 말이야. HB면 지금 하중이 눌렀어. 이걸 옆으로 보게 되면은 HB면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빔이 이제 빔이 길다 봤을 때, 위에 뭐 등분포 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변이가 이렇게 쳐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곡률 반지름을 통해 가지고 부재가 어떻게 되겠어? 약간 뭐 이런 형태로 좀 가겠지. 마름모 형태로, 그치? 변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위에는 압축, 아래는 인장이야. 근데 이 외부라는 놈, 이 외부가 지금 양쪽에서 지금 압축을 받고 있네, 그치? 양단이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그치? 양당 지지된 판이지. 양인 지지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좌구를 하려고 그래. 좌구를. 행방향으로. 강추 방향으로. 그치? 이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아매는 걸 우리가 스티프너라고 했잖아. 이 철판을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이렇게. 다시 그릴게, 그림. H형 관계 썼는데, 위에서 하중에 누르니까 외부가 좌구를 하더란 거야. 응? 이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매는 판을 우리가 스티프너라고 했단 말이야. 이 스티프너는 뭐 용접을 하든지 볼트 체계라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스티프너가 있겠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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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는 지금 하중이 떨어졌고. 그러면 여기에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인장이 작용해. 인장이. 그래가지고 이 하중 방향, 이 대각선 방향에 인장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텐션 필드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인장역 작용이라는 거야. 이렇게 인장역 작용. 이 외부는 압축을 받는 부재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해. 응? 이렇게 인장력이. 그리고 이제 이쪽 부재로 넘어갔을 때 이제 부재를 쭉 다 이제 중간에 좀 잘라버리고 여기도 계속 스티프너가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스티프너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트러스를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잖아. V자 되는 형태잖아요. 그치? 이 트러스가 무슨 트러스? 프레트러스야. 이거를 V자를 거꾸로 뒤집은 거. W자 형태. W자 형태. V자를 거꾸로 엎은 거. 이게 와렌 트러스잖아. 그래서 얘는 인장력. 사제가 인장제. 얘는 사제가 압축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프레트러스, 와렌 트러스. 그래서 프레트러스와 유사하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좌굴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변형을 해. 그치? 지금 변형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인장이 작용하고 있잖아. 한쪽에는. 그치? 그래서 대각선 방향에 인장력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인장력 작용이라고 한다. 프레트러스와 유사하다. 프레트러스는 경사제가 인장제이다. 자, 사용관계 상태는 우리가 사용, 균열, 처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치? 진동. 그래서, 외형, 유지관리, 내구성, 사용자의 안락감, 그치? 기계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 상태다. 그치? 안정성 한계 상태하고, 그러니까 안정 한계 상태, 그러니까 이 강도 한계 상태하고는 좀 다르지. 사용성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데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그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인장력 작용. 프레트러스와 유사하고 외부에서 대각선 방향을 작용하는 인장력배가 형성되더라. 자, 문제 8번. 자, 전단 마찰에 대한 공식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공식 연단 강도. 공식 연단 강도니까 전단 강도는 뭐 전단이니까 철근, 그지? 수직 철근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항복 강도가 있었겠지. 항복 강도가, 그치? 근데 전단 마찰이니까 그러니까 마찰이란 건 뭐였지? 보가 있는데 중립축에서 위에서는 하중을 눌러. 그러니까 보가 이게 쳐져. 중립축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인장과 압축이 유니큐. 인장과 압축이 가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수평 마찰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구조물을 끊어쳤을 때 시공 조인트 부분, 강구조와 H양관과 RC 슬라브가 있었는데 이때
강제 앵커를 통해서 일체화를 시켰어. 그럼 이 부분 마찰면이잖아. 그치? 수직 마찰면, 수평 마찰면 다 있겠지? 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거칠기, 그러니까 시공을 기둥과 보호가 바닥판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타설을 하고 또 타설을 한 번 더 해. 그리고 또 타설을 해.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런 이음부가 발생을 하지. 그치? 이런 이음부가. 시공 이음부야. 컨스트럭션 조인트라 그래.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발생하는데 이때 조인트가 약간 이렇게 거칠게 처리하는 거하고, 응?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철근을 아예 갖다가 가공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뭐, 만약에 이 부분이 강구조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강제 앵커를 통해서 한다든지, 결국에는 거칠기에 따라서 접착이 되는 그 면에 마찰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찰 계수 하나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마찰 계수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 인장 강도니까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우리가 무시하지. 그지?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만 보잖아. 콘크리트의 단면적 그리고 전단 철근의 단면적 설계 기준 항복 강도. 물론 콘크리트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 넓어지면은 좀 마찰 계수 커지겠지. 그리고 이게 마찰 계수 이것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거 마찰 계수 우리가 일체 타설했을 때 얼마? 1.4. 거친 마감했을 때 1.0. 별도 마감이 없었을 때 0.6. 강제 앵커를 썼을 때 강제 철문을 썼을 때 우리가 0.7. 여기다가 이 람다 값을 구해주면 되지. 이게 뭐지? 얘가 보통 중량 콘크리트일 때 1.0. 이게 대부분 우리 이제 이걸 쓸 것이고, 모래 경량일 때 모래 경량 콘크리트를 썼을 때 0.85. 다 알고 있지? 전경량을 썼을 때 0.75. 다시 말하면 이게 경량 콘크리트 계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거친 마감이라는 거는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하는데 그 울퉁불퉁했을 때 그 요철의 크기가 요철 크기가 얼마였죠? 요철 크기가 6mm였죠? 6mm. 그치? 6mm.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겠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이거 시험은 봤습니다. 시험을 봤지만 7급 보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이번 시험은 그냥 뭐 리허설이었다. 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치?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9급 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7급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아주 좋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7급도 종종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콘크리트 벽체 설계상, 설계 기준으로상, 벽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 철근비, 수평 철근비. 수직 철근비, 수평 철근비. 자, 우리가 FI가 400 이상이고, D16 이상인 거. 그리고 이거 그 외인 거. 그리고 파이가 16mm 이하이고 이하인 용접 철망을 썼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지? 0.0012 0.002로 0.0012 그리고 0.0020 곱하기 항복 강도가 크니까 기준이 되는 항복 강도는 400이야. 400. 우리가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400 이상을 쓴다 하면은 굳이 철근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치? 왜? 철근의 강도가 크니까 강도가 큰 걸 많이 배근해 버리면은 콘크리트 대비 철근의 양이 훨씬 더 커져 버려. 철근의 강도가.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선파게 되는 추성파괴가 발생을 해. 그래서 철근이 강도가 커지면은 굳이 0.0020만큼의 철근량이 필요 없더라. 응?
자, 이 표지. 이 표를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500메가파스칼이고 16mm. 지금 여기에 해당되네. 여기에. 그치? 그래서 일단 수직 철근비는 0.0012 나왔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계산해 봐야겠죠? 이거 FI가 500이니까 5 약분하면 4, 4, 4, 16, 0.0016.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이 문제는 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벽체 철근을 배근할 때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을 외벽에서 50mm 정도를 떼가지고 벽 두께 3분의 1 그 사이에다가 배근해야 되고, 그치? 나머지 철근량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안쪽 벽 피복 두께 20mm 감안하고 벽 두께 3분의 1 이내에서 배근하고, 그치? 계곡을 돌리게 되면은 16mm 이상으로 2단 배근하고, 그치? 복배근일 때는 2열 배근, 단배근일 때는 하나 배근, 그치? 뭐 이런 거 막 있었잖아. 이런 것도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 동결 보호 조치입니다. 동결 보호 조치. 해야 되는 보호 조치로 옳지 않는 거. 중요도 2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단단한 안반 위에 설치한다. 좋습니다. 단단한 안반 위에 설치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흙인데 물을 머금고 있는 흙들, 그쵸?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들은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얼면서 문제 발생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지역의 동결선 아래로 연장한다. 그래, 맞아요. 동결선이 있어요. 동결 심도가. 응? 그 밑에다가 기초를 시공해 놓으면 너무너무 좋지. 응? 근데 기초가 위로 올라갈 경우도 있지. 그러면은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지. 뭐 이게 뭐 단열 조치가 되겠지. 뭐 스티로폼을 같이 붙여준다든지, 응? 뭐 해야겠지. 기초 조면을 연장한다. 좋아요. 동결 보호 조치를 취하는 최소 기간은 타수로 3일이다. 동결 보호 조치를 그러면 하는 기간은 타수로 3일인데 3일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치? 초기 동결, 초기 동해. 또 최소 기간이 타수로 3일이니까 만약에 3일이 지나고 뭐 1년,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미 땅속에 있는 기초는 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동결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 다 이 조건 필요 없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그 구조 기준에 보면 얕은 기초는 동결 조건이 영구적이지 않으면은 동결 보호 조치를 동결 집안에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구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동결 보호 조치가 영구하지 않을 때는 동결선 아래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지? 그래가지고 그 동에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 그 최적 인장력에 의해서 기초가 피해보지 않게끔, 데미지 가지 않게끔 해줘야 돼. 틀렸지? 생각해보면은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3일?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3일인가? 일주일인가? 막 이렇게. 자, 기초 전면에 집안이 둥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열전열을 찬다라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너무 좋지. 단열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12번, 11번. 자, 뭐 이거 간단한 문제죠. 구조역학 문제, 단순보. 시점에 발생하는 전단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 생각하지 말고 이쪽만 생각할까요? B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은 제로. VB만 있으면 되겠지. VA만. 물론 HA도 있을 거야, 이것도. 있는데, HA가 없겠네요, 이거는. 그치? 수평력이 없으니까. 자, VA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자, 전단력, 모멘트 B점에서의 합력은 제로. 자, VA가
4m만큼 떨어져 있고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80kN, 40kN이 각각 지금 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 다른 거 없죠? 0. 따라서 VA는 120에 4약분할 걸 30kN. 양의 값이 나왔으니까 상향의 힘이 맞더라. 그지? 이거 30kN. 그러면은 80에 40, 120이니까 120은 이건 반대 방향 30kg겠네? 그치? 그치? 집중가지고는 착각했어. 반대 방향으로 30kg겠지? 왜? 수평력의 합은, 아니, 수직력의 합은 제로여야 되니까. 그치? 이거는 모멘트잖아, 모멘트.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0 올려. 자, 전단전 없잖아. 쭉 가, 쭉 가, 쭉 가. 30 내려. 이거잖아. 그럼 C점에서 전단자가 얼마야? 30. 너무너무 쉽지?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 7급 정도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12번 문제도. 이것도 간단한 문제야. 절대값이 작을 때 C점에서 휘 모멘트, C점에서의 휘 모멘트. 그러면 뭐 이거 면적이거나 뭐 요거 면적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요 면적 구해봐. 여기 120에 여기 얼마야? 3. 여기 120이잖아. 곱하면 어떻게 돼? 360. 정답이야. 이 면적 여기 90이잖아. 여기 30이고. 여기 3m, 3m. 그치? 상구 20, 270. 33은 90. 더하면은 360. 360. 똑같아요. 그치? 굳이 이걸 이제 쓴다면은 뭐 이래 되겠지. 여기가 이제 A점, B점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지금 60이죠.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게 총 150이죠. 그치? 단부에서는 90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0kN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120을 올려버리지? 여기 지금 120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3m, 3m인 지점에서 하중이 하나는 조그만 거 60짜리 하나 떨어지고 하나는 큰 거 90짜리 떨어진다. 그치? 뭐 이런 뭐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더 커졌다가 요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19요. 자, 13번 문제.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설계 기준상 다발 철근의 배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35mm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 철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5mm 초과 철근은 겹침 이음도 하지 말라 그랬죠. 35mm. 그쵸? 휨부재 경관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 철근 내 개개 철근은 철근 공칭 지름의 최소 30배 이상을 엇갈리게 끝내야 된다 했는데, 요거는 40db입니다. 40db라는 거는 철근의 공칭 지름이고 40이라는 거는 40배만큼, 그치? 40배만큼. 이거 틀렸어요, 이거. 철근의 공칭 지름의 40배만큼 엇갈리게 끝내야 된다겠어요. 엇갈리게.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 두께를 철근 지름으로 나타낼 경우는 이건 등가한다겠죠. 등가 단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철근으로 본다겠지. 하나의 철근으로. 이건 공부했을 거야. 자,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2형 철근으로 하고 그 개수는 4개까지. 그리고 이거는 횡철근으로 감아 돌려라. 횡철근으로 감아 돌려라. 그래서 틀린 거 2번. 뭐 이런 문제. 뭐 좋지. 이런 거.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야. 자, 이것도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야. 이건 뭐 문제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지금 100kN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지? 작용되는 모멘트잖아. 그치? 그리고 강비가 1, 2, 2예요. 그치? 그러면 어디로? C점으로 전달되는 모멘트.
그러니까 모멘트 MCO는 얼마냐? 뭐 이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일단 강비를 구해야 되겠지? 자, 1 플러스 2 플러스 2 대비 C점의 강비니까 지금 이 부분인 거지. 그리고 이걸 2. 이게 우리가 K 값이고. 작용되는 모멘트에 대해서 절반이 전달되지? 그지? 100의 절반이 전달되지?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되죠? 얼마야? 5분의 2. 이거 5분의 2고 약분하면은 20이네. 모멘트니까 킬로뉴턴 곱하기 메타. 20 킬로뉴턴 곱하기 메타. 정답이 3번. 너무 쉬워요. 되죠? 자, 이런 문제 넘어갑시다. 설명도 별로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문제 15번을 풀어야 되는데 15번까지 한번 풀까요? 이제 15번. 자, 콘크리트 내진 설계상 특수 모멘트 걸주 휨 부재 적용 부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 휨 부재니까 보겠네요. 자, 보가 있었어. 인장철근 여기 있다고 보고. B고 이게 D였죠. 유효규피 D. 자, 이거 있는데 일단 이 B 값은 무조건 2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깊이에 대한 폭의 비가 0.3 이상입니다. 0.3 이상.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길다랗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볼을. 왜 하중 받으면 이게 휘어버리니까, 저학을 받으니까, 그치? 약간 정사각형으로, 정사각형 아닌데 약간 직사각형, 장방향의 직사각형을 하라는 거지. 기둥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0.4입니다, 이게. 0.4. 0.4. 기둥도 너무 이렇게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직사각형 형태가 좋다는 거지. 기둥은 일단 정사각형 형태가 가장 좋지. 이상적이지. 근데 직사각형. 자, 그리고 경관에 대한 깊이의 비, 이게 4 이상입니다. 순경관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깊이에 대한 순경관의 비가 4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는 놈은 이 면적이잖아요. 이 면적에서 받고 있는 압축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 계수 압축력이라는 건데, 계수 축력. 계수 축력이 전단면에다가 전단면에 F스케일 압축이니까 압축 F스케일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10%만 봅니다. 10%. 요거 이해합니다. 10%. 강구조, 그 기둥편에서는 조금 올라가지, 이게. 10% 초과되는 거지. 요게입니다. 요거야. 자, 부재폭이 250mm 이상이다. 오케이. 폭의 비는 0.3이지, 그러겠죠? 그리고 유기피는 최소 4이고, 이거는 10%이다. 그치? 네, 틀린 거 다 틀렸고, 1번 하나 맞았네. 그쵸?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 16번 문제. 자, 구조기준 총칙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조 설계서의 구성 항목은 자, 구조계산 결과를 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구조평면, 단면, 잡합의 유형을 스케치하고 스케치. 구조계산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구조 실험이나 경험으로 구조 안전이 확인된 상세와 그 기준,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 세칙을 표현한다 했는데, 자, 봐봐. 이제 구조 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조 계산, 구조 설계 개요, 요약, 이제 특기 사항들이 들어갈 텐데, 그죠? 들어갈 텐데, 이 네 가지가 이제 구조 설계서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개요란 거는, 이 구조는 어떤
골조 형태이고, 하중은 어떻게 좀, 풍하중은, 적설하중은, 그죠? 그 건물이 이제 위치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풍하중은 얼마, 적설하중은 얼마, 그치? 골조 형식은 어떻게 되니까, 이 골조 형식은 강구조면은 단위심량이 좀 가벼울 것이고, RC 구조면 단위심량이 좀 클 것이고, 무거울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해놓는 게 우리가 개요야, 개요. 개요. 자, 그리고 이 개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 설계를 요약을 하는 거야. 요약을. 이제 물론 구조 계산이라는 거는 이제 보호 부재가 하나 있다. 그 보호 부재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철근의 간계가 어떻게 되고, 철근의 직경은 어떻게 되고, 그치? 슬래브야. 슬래브는 주근의 간격, 부근의 간격, 응? 철근의 직경, 철근량, 벽체도 철근량, 기둥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구조역학 그 원리에 의해서 계산하는 과정인 거지, 그는 구조 계산은, 그치? 일단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구조 특기사항하고 지금 유형 2개 남아 있는데, 자, 특기사항이라는 놈은 시방서에 야, 이 구조는 접합부가 중요하니까 접합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중요한 사항들, 주요 사항들. 주요 사항들을 좀 표기해 주는 거야. 그래야지 시공자가 그 이제 노트를 보고 구조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건물을 좀 시공을 하겠죠? 그지? 그거야. 그래서 여기에 설명되는 거는 구조 설계 요약이야. 상세와 세칙을 표현했다는 거야. 그지? 설계 개요는 하중이라든지 설계하는 기본적인 어떤 개요들, 사용하는 재료들, 재료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지. 그치? 요걸 좀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지. 오픈하는 거지. 그래서 2번, 4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2번, 4번이. 근데 표현했다?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7번.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단순부 수광의 수직하직 50kN에 작용할 때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 D점. 여기를 지금 말했네요, 여기. 이 지점에서의 휘묵력을 구하라겠습니다. 절대값. 얘는 일단 지점 반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쪽 대칭이잖아요. 5m, 5m. 그러니까 이게 25, 25씩. 최대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겠지. 모멘트의 크기는 전단력의 면적이죠. 이렇게. 그치? 플러스 전단력, 마이너스 전단력이 있지. 자, 그러면은 25 곱하기 5니까 125. 최대 모멘트는 맥시멈은 125만큼 작용하겠지. 킬로뉴턴 곱하기 메타. 근데 여기는 지금 단위가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킬로뉴턴은 뉴턴으로, 미터는 밀리미터로 바꿔주게 되면은 곱하기 10에 3개 있으니까 10에 6제곱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휘묵력이라는 공식은 단면계수 대비 모멘트의 최대값인데, 물론 X축에 대한, 그래서 X축에 대하니까 지금, 그치? 이건데, 단면계수라는 건 6분의 BH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휘묵력이 중립축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거지. 거리에 비례하는 거. 이게 시그마 Y. 항복되니까 시그마 Y.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의 휘묵력을 구하라겠으니까 이거는 모르잖아. 그치? 이 크기가 지금 시그마 D점인데 이게 모르잖아.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으면은, 그치? 삼각형의 닮은 비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치? 방법은 알았어. 이제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단에 해당되는 단면계수니까 풀어주면 되겠네. 자, 6분의
6분의 B 값이 얼마야? B 값이 25. 25cm니까 250. 이것도 다 바꿔버립시다. 이거 600. 자, 6분의 250. 600의 제곱. H니까. 자, 모멘트 맥시멈이 아까 125, 아까 구해놨지? 125, 10의 6제곱. 다 밀리미터고 다 밀리미터죠? 단위 통일됐어. 이걸 구하게 되면은 얼마야, 이게? 뭐,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지? 8.333 나오면? 8.333? 숫자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네요. 8.3이라 합시다. 8.3. 8.33. 8.33. 자, 그러면은 이 크기가 지금 8.33이야. 네. 그러면 이 거리는 300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80이니까. 그치? 일단 큰 삼각형으로 높이부터 300대 밑변 8.33은 높이가 180.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시그마 t. 내양, 외양. 따라서 시그마 t는 300분의 180 곱하기 8.33. 이겁니다. 이게 보기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3.5고요. 5, 8.3, 5고, 8.3, 그리고 10.5.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걸 계산해 보면은요, 4.99 나옵니다. 4.99. 그래서 5를 보면 되겠지. 숫자가 확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풀어봤는데,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 된다. 뭐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구해봤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휘응력을 구하라겠으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때 휘응력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겠죠. 네. 위에는 압축이니까 아래는 인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야? 단면이 있으면 이게 보호가 있었는데 이게 하중에 이렇게 지금 집중하중이 왔지? 그럼 보호가 이렇게 지금 약간 쳐질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 연속이 됐다고 보고. 그러게 되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곡률 반지름이고 곡률이 발생하겠지, 그치? 이 곡률이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중립 쪽에서.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중립 쪽에 섰을 때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컴프레션이, 여기는 텐션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마찬가지. 컴프레션, 텐션. 이야. 지금 이 말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여기 위에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절대값을 했으니까 되는 거지. 됐지? 자,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것도 살짝 꼬아놨는데, 그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 문제 18번. 자, 이것도 약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고전력 볼트로 접합되어 있고요. 인장제 90에 90에 10입니다. L형강이고요. 거의 기역형강이지, 기역형강이고 그냥 L형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기역형강입니다. 유효 순 단면적을 구해라. 이것은 얼마냐? 자, 유효 순 단면적은 순단면에다가 전단 지연, 전단 뒤짐에 대한 개수를 곱하는 거죠. 근데 전단 뒤짐의 개수는 내 수업 중에는 그냥 0.6으로 그냥 약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애우면 안 될 것 같아. 7급에서는 애우면 안 될 것 같아. 7급에서는. 자, 총 단면적은 1700mm 제곱이고요. 고정열 볼트는 M22다. M22. M22면은 표준 구멍을 갖고 있다. 이거 하게 되면 딱 나와야지. 22mm 플러스 2mm다. 구멍을 뚫은 그 사이즈는. 그리고 전단 디자인 개수는 가장 큰 걸 적용해라. 큰 걸 적용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순 단면을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는. 자, 순 단면은 전 단면에서 NDT를 빼준다겠지. 자, 그래서 얘가 얼마야? 1700 빼기. 볼트가 하나 있죠? 하나? 지금? 단면에 지금 구멍이 하나 있지? 하나. D 값은 요걸 적용해야 되겠지? 표준 구멍 2mm를 적용해주고, T 값은 여기 10mm네. 그치? 뺐더니 이게 24에 240이 되고, 빼주니까 1460 밀리미터의 제곱. 일단 하나 구했어. 이게 순단 면적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단 뒤짐에 대한 계수를 우리가 적용해 줄 거야. 그치? 지금 얘는 구멍이 3개 있잖아요. 그치? 구멍이 3개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그 전단 뒤짐 계수 적용하는 그 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살에 8이 있어요. 살에 8. 살에 8이 있으면은 저기가 지금 연결제라는 거는 볼트야, 볼트. 이 볼트. 이걸 우리가 연결제라 그래. 연결제가 4개 있는 경우에는 0.8을, 3개 있을 때에는 0.6을 적용하라 그랬어. 근데 이 3개 있을 때 얘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는 지금 살에 8에 해당되는 거고, 그 표 봐야 돼. 그 표 봐야 돼. 살에 2가 있어요, 또. 살에 2가 있는데, 그때 전단 뒤짐에 대한 계수는 1 x 바의 L이야. 이 x 바라는 거는 편심이야, 편심. 편심거리. 그리고 이 L이라는 놈은 접합되는 길이야. 접합 길이. 그러니까 접촉되는 길이. 그래서 이 편심이 여기 보면은 이 숫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원래 편심이 지금 도심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 지금 연결제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25.8이 돼 있어. 그리고 이 볼트 중심에서 여기까지 도심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무시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자, 이거하고 이거 중에 큰 걸 적용해야 돼, 큰 거. 편차가 큰 거. 근데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건 무시하고 25.8이 결국에는 X바가 되는 거야. X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1 25.8. 그리고 접합되는 길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기해놨잖아, 이렇게. 이게 60, 129. 이 숫자도 또 129로 해놨어요. 130이면 130이지. 129, 125면 125고. 이걸 다 합치면은 318이 나옵니다. 그치? 길이가. 그래서 이 길이가 318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은요, 0.9 정도가 나와요. 대충. 이제 918 나오는데, 우리가 원래 소수 셋째 자리에서 이제 해가지고 반올림하고 풀어주거든요. 근데 0.9로 보고. 그러면은, 자, 3개 있으니까 이거하고 둘 중에 큰 걸 적용하겠단 말이야. 가장 큰 거를. 그치? 그래서 우리는 0.9를 적용해가지고, 따라서, 요순 단면적은 전단 뒤짐의 개수 플러스 곱하기 순 단면인데 이게 0.9 곱하기 순단면이 1469 하게 되면은 36, 1, 4고 36 69, 54 1314 1314mm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례 8에 해당되는 전단 뒤짐에 대한 개수, 그리고 사례 2에 대한 전단 뒤짐의 개수, 요걸 모르면은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1460에다가 이제 대부분 0.6을 적용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적용하게 되면은 요게 나와요. 876이. 그래서 많이 이제 1번을 선택했는데, 좀 느낌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쉽게 내진 않았을 텐데.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야, 네 개, 연결제가 4개인데, 여기 3개밖에 없지만, 이 4개로 혹시 하지 않았을까? 0.8 적용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11682. 다 풀어봤어요. 0.9를 적용하면 이거 나오고. 1332는 뭐냐면은, 진짜 0.918, 뭐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간 거야, 이 숫자가.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4번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좀 뭐가 표현해 줬어야 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문제가 좀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거지. 됐지? 이런 문제도 나왔다. 숫자들이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계산하기가. 계산기를 주지도 않는데, 계산기를 쓸 수 있으면 이런 거 뭐 계산하는 거야 뭐 문제도 아니죠. 더 어려운 것도 풀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 자, 이거 조적식 강도 설계법상 전단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로 옳은 건, 자, 모멘트 저항 벽체 골조 0.8, 보호 피어 기둥 0.75, 뭐 면해 하중을 받는 벽체, 면내 하중을 받는 벽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좀 외워야 되겠죠. 이건 일단 맞고요. 이 세 개는 다 0.6입니다. 0.6. 전단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는 0.6이다. 이거는 그냥 좀 암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조적 구조 설계 기준에서 강도 설계법에 보면 나와요. 거기 공칭 강도 편에 전단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쭉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0번. 자, 이것도 여러분은 좀 싱숭생숭 낯선 문제였을 거야. 자,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상 충전형 합성 기둥에 대한 합성 단면의 유효 강성 EI, EFF는 했는데, 콘크리트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강제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철근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있고, 탄성 계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충전형 합성 압축 부재의 유효 강성을 구하기 위한 계수값 C3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성이라는 거는 EI가 기준이 되잖아. EI. 그렇지? EI. 그래서 강제는 강제로, 철근은 철근대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해주면 돼요. 그걸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강합성의 강 중에서 강제가 주인공이니까 ES, IS 플러스, 그 다음에 강이니까 철근, 콘크리트. 근데 이 계수값이 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봤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에 처음 봤어. 근데 처음 봤는데 이게 보니까 다 일단 더했단 말이지. 그리고 0.5하고 C3가 있어. 이렇게. 근데 봐봐. 압축 부재의 유효 강성을 구하기 위한 계수란 말이야. 압축이란 말이야, 압축. 압축은 사실 콘크리트가 이제 상당하거든요. 압축 강도는.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에다 좀 적용해주고. 그리고 강제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 0.5를 적용하려면 같이 0.5를 적용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하나만 0.5를 적용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그런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봤는데 이렇게 공부합시다. 이렇게 강제, 철근, 콘크리트 각각을
강성을 다 합쳐준다. 근데 거기에 개수값 이 C3만 하나 계산한다. 이 C라고 표현한 것도 보면 딱 컴프레션, 콘크리트라고 또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다 콘크리트잖아. 콘크리트, 스틸. 응?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풀어야겠다. 처음 나왔지만. 자, 문제 21번. 자, 이거 갤버보인데, 갤버보도 쉽죠? 자, 일단 끊어. 그래서 끊어버려. 그러면 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저기를 힌지로 해주고, 이동도 놔주고, 여기에 등분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등분포가 지금 집중하중으로 좀 변화시켜주면은 여기 4m이고, 2kN이니까 총 8kN이 작용하겠네. 그럼 양쪽에서 4씩 받고 있겠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캔틸레버잖아. 캔틸레버로 봐야지. 전정 구조물로 봐야 되니까. 그치? 갤버보라는 거는 뭐지? 부정전 구조를 힌지를 둠으로써 정정화 시킨 거지. 그러니까 힌지가 한 개 들어있으니까 1차 부정정이었을 거야. 1차 부정정인데 이거를 차수를 낮춰버린 거지. 0차로. 그치? 그래서 이 하중이 원래 4가 원래 없는 거잖아. 이게 지점 반력이. 그래서 없는 거니까 4를 똑같이 내려주라. 그럼 두 개가 소거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점에 발생하는 모멘트 A점, 여기 A점이죠. A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이렇게 누르니까 얘가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 이게 마이너스 모멘트가 발생한다.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러니까 얼마겠어? 4 곱하기 얼마야 여기가? 5m. 4, 5, 20. 정답이 2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갤버보 너무 쉽죠? 자, 22번. 자, 스트럿 타이 모델 구조 기준상 절점 영역 압축 강도를 계산할 때 타이의 정책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 베타 n 값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 스트럿 타이에서 우리가 뭐 스트럿은 뭐 압축을 받고 타이는 인장을 받고 있고 절점은 뭐 CCT 절점, CCC 절점, CTT 절점이 있고 뭐 병 모양의 뭐 압축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 공부했잖아. 근데 타이 정착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했죠. 자, 하나의 타이가 연결되는 절점, 두 개 타이가 연결되는, 세 개 타이가 연결되는 거, 지지판 스트럿과 스트럿에 형성되는 절점 영역 1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트럿 타이라는 거는 이제 깊은보 같은 걸 좀 설명해 볼까? 깊은보에서 부재 유효 깊이의 ED만큼에 되는 범위 내에서 집중 하중이 떨어졌다.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지되는 면이 있겠고 집중 하중을 이렇게 하중을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압축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게 우리가 압축력을 받고 있는 면적.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이 삼각형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 삼각형 이 부분을 우리가 절점 영역이라고 그래요. 절점 영역. 뭐 만나는 건 다 절점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타이가 있죠. 이렇게 타이가 수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워낙 깊은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받치고 있고 누르고 있고 땡기가 있잖아요. 얘는 텐션, 컴프레션이잖아. 그래서 이게 CCT 절점. 그지? 이 부분은 지금 다 압축이잖아, 지금 다. 절점을 누르고 있으면 압축이. 절점 누르고 있잖아. 그니까. 여기도 C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C, C, C 절점. 이런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CC 절점이고. 이런 거 봐볼까? 근데 여기는 타이가 지금 두 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당기고, 옆에서 당기고, 누르고, 받치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C, TT 절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점 영역에 대해서 타이가 이제 정착을 할 건데, 정착을 해야죠. 그래야지 타이가 갖고 있는 항복 강도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철근이. 하는데, 하나의 타이가 연결되는 절점일 때, 또는 두 개 이상의 타이가 연결되는 절점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0.6, 0.8을 씁니다. 0.6, 0.8. 그래서 0.8을 쓰고요. 0.7짜리는 없습니다. 이것도 0.6입니다. 이것도 0.6이고, 그리고 절점 영역은 이제 1이고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2번인데, 자, 이것도 좀 그래요. 스트러 타이. 이 계수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진짜 이거 구조 기술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치? 응?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잖아. 구조하는 분들은 구조 따로 있습니다. 구조 기술사들 분들이. 근데 이런 것까지 물어봤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아무튼 뭐 시험은 시험으로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타이가 두 개 이상 발생했을 때는 그때 정착을 위한 계수값이 베타 n이 0.6이다. 자, 23번. 23번. 자, 콘크리트 구조 힘 및 압축 설계 기준상 별도의 균열 검증을 하지 않을 때 수분 환경에 노출된 보의 체외에다 인장철근이 최대 중심 간격 S를 구해라. 이때 인장철근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 최소 두께는 50mm이고 사용화 중 상태에서 체외당 인장철근의 응력은 300MPa이다. 있는데 철근의 간격은 두 가지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5. 375에서 우리가 철근의 응력 갭이 KCR이라는 이제 그 계수값이 있는데 빼기 2.5의 CC 피복 두께죠. 자, 이 식이 있고 300의 FR KCR 이 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식이 있어요. 이것 중에서 철근 간격은 조밀하면 좋으니까 작은 걸 씁니다. 작은 값을. 근데 뭐 이거 철근의 응력이니까 또 철근의 응력을 우리가 FS로 표현했는데 이걸 또 예를 들면 FR로 표현했는지 참 그죠? 철근의 응력이 얘가 300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 300이라고. 피복 두께는 50mm라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 KCR 값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KCR 값을. 이 KCR 값을 알기 위해서는 문제를 봐야 돼. 자, 여기 수분 환경에 노출된 보. 이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조 환경에 노출했을 때, 그 외에 노출이 됐을 때, 건조 환경에 노출했을 때는 이걸 280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일 때는 210입니다. 이 숫자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이 계수값이니까 이것도. KCR은 건조 환경 노출 시 280, 그 외 환경 노출 시 210이다.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은 이걸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할까? S1은 375 곱하기 300분의 210 마이너스 2.5에 50. 이걸 풀어주게 되면 얼마 나와? 풀어봐요, 여러분. 137.5 mm. S2 300 대비 300 210. 약분해 버리면 되죠? 210mm. 그래서 작은 값을 적용하니까 137.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공식
철근의 중심관계 구하는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공식 암기 해놓으시길 바라고. 자, 문제 24번입니다. 자,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설계 기준상 현장 측의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의 일체성 요구 조건. 구조가 일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둥이 있으면은요 보가 있겠잖아. 예전에는 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기둥이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기둥 철근이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여기 스트럭 같은 거를 뭐 띠철근 같은 경우에를 시공을 안 했어요. 예전에. 왜? 그냥 횡철근이 지나가니까, 주철근이 지나가니까.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나갈 거냐. 철근들이 응? 몇 개 이상 들어갈 거냐. 아니면 부모멘트 철근량의 뭐 몇 분의 1을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야.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자, 구조물의 테두리보에는 다음으로 구성된 연속 철근을 기둥의 축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서. 그러니까 기둥의 축방향 철근이니까 축방향 철근을 지나가란 말이야. 지나가겠단 말이야. 보가. 그치? 응. 이제 보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응? 보철근이 지나가라고. 연속적인 철근으로 시공을 하는 거지. 기둥의 축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서 정경관에 걸쳐서 배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구조적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불연속 받침부. 불연속이 되는 받침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정착해줘야지, 이렇게. 아니면 확대머리로 정착하든지, 확대머리로. 그치? 둘 중에 하나겠지. 압축에서는 정착 길이, 후크가 정착 길이가 인정이 안 되고, 확대머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인장 측에서만 확대머리라든지 표준갈고리 정착을 하라는 거지. 그치? 1, 2의 철근이 받침부 면에서 항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갈고리 또는 만족하는 확대머리 이형 철근으로 정착해라. 1과 2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받침부에서 요구되는 부모멘트 철근의 몇 분의 1?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6분의 1 이상이고 2개 이상인 철근. 그리고 경관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정모멘트 철근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또는 2개 이상. 해가지고 6분의 1 또는 6분의 1 또는 4분의 1인데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1번이 6분의 1이죠. 이게 6분의 1이죠. 아, 이게 왜 이렇게 PPT 틀립니까? 6분의 1이고 이게 4분의 1이죠. 그리고 4분의 1, 6분의 1, 4분의 3, 3분의 4, 3분의 1, 3, 맞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야, 이게. 1번이. 6분의 1 이상, 2개 이상. 정모멘트는 4분의 1, 부모멘트는 6분의 1. 왜? 부모멘트는 철근이 많으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2개 이상만 됩니다. 2개 이상. 2개 이상. 이렇게 정착을 해라. 이렇게. 정착을. 2개 이상. 뭐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 건데, 어렵죠. 7급. 7급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문제를 꼬아놨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부재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재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부재는 없습니다. 시공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긴 부재.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22회 구조 기술사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술사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어때? 여러분의 그 능력을 내 능력이 벌써 이만큼까지 올라갔나? 자부심을 가져요. 이거 구조 기술사 문제야. 응? 물론 구조 기술사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지는 않았고, 이제 한 가지를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묻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설계라는 얘기인데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아마 출제위원분께서 아마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인용하신 것 같아. 자, 그림과 같이 정희 모멘트를 받는 비정형 철근 콘크리트 반면
그러니까 비정형하고요. 정을 갖고 있으니까 인장철근이 하부에만 있겠네. 그치? 설계 힘 강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압축 연단에서부터 중립축까지 깊이가 뭐 예를 들어 이 정도까지 있었다. 이 길이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 길이는 얼마냐. 단 콘크리트 압축 응력 분포와 콘크리트 변형률 사이의 관계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럭을 이용해라. A 값을 이용하라는 거지. 베타 1 곱하기 C니까. 그리고 베타 1은 0.8, 에타는 1.0, F스케일 40, 철근 400 강도, 단면적 4250mm 제곱. 이 에타란 놈은 응력 블럭 깊이에 관련된 개수야, 개수값. 물론 베타 1도 개수값이긴 해. 같은 개수값입니다. 근데 이거는 1.0 제공하고 이거는 압축 응력 블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베타 1은 이제 중립축까지 거리입니다.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죠. 이 설계 힘 강도를 산정하는 거는 방식이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정형보를 우리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중립축이야. 인장철근 이렇게 있어. 유효 깊이, 보의 폭.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 깊이. 여기에서 우리가 컴프레션. 여기서 텐션. 이 작용하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리. 이걸 우리가 A 값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C 값이라고 그러지. C 값. C 값이 A 값보다는 크죠. 그리고 설계 힘 강도니까 모멘트란 말이야, 결국에는 모멘트. 그러면은 텐션에서부터 여기를 0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릴 거고, 얘를 0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돌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단면을 요렇게 돌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응력이라는 놈은 중립축, 이 응력이라는 놈은 항복 응력이 있겠지. 항복 응력이. 그래서 중립축의 거리로 비례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되는데, 자, 봐봐. 이게 A 값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겠어?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얼마야? A 값의 절반이지.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D니까 이 거리는 D-2분의 A. 그리고 G 값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컴프레션이 갖고 있는 힘 얼마야? 0.85 FCK AB. 텐션이 갖고 있는 힘 ASFI. 그래서 공식 모멘트를 결정을 할 때 설계 힘 강도는 이제 여기다가 강도 감속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공식 모멘트를 결정을 할 때 지금은 텐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프레션에 대해서 거리 이거나 텐션에 대해서 거리 이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프레션은 0.85 FCK AB. 여기다가 물론 에타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에타가.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D-2분의 A죠. 이거나 ASFI D-2분의 A나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ASFI 나와 있고, 이거 지금 양변 약분해버리고, 에타 값 나와 있고, 뭐 A 값 아직 우리가 구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다 나와 있잖아. 그럼 A 값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쵸? 근데 얘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없어. 그쵸? 그러면은 이 컴프레션에 대한 면적,
이걸 C1이라 그럴까? C1. 그리고 중립축 여기라겠으면은, 여기 중립축 여기라겠으면은, 등가 직사 경력블록 깊이는 여기까지 있었겠지. 대충 이 정도 있었겠지. 이게 전체 길이가 A야.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A1, 이 길이를 우리가 A2.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A2가. A1은 나와 있지? A1은 지금 200mm라고? 200mm 나와 있지? 전단면을 활용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지워버리고, 얘는 이 컴프레션이 받고 있는 힘은 C1과 C2의 합입니다. 그치? 그리고 이거 상수 나와 있고, 상수 구할 수 있고, 정수 구할 수 있고, 그치? 근데 C2에만 미지수가 지금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다 이항해가지고 풀면은 A2가 나오겠지, A2. A2가 나오면은 A1과 A2를 더해가지고 A 값에서 산정해가지고 A 값은 베타 1 곱하기 C니까 C는 베타 1분의 A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구하면 되잖아. 자, C1. C1부터 구해봐. C1은 여기 B가 200이고 A1 값이 200입니다. 그치? 0.85 FCK AB야. 에타 값이 1이니까 내비두고, 그치? 0.85. FCK가 얼마야? FCK가 40. A 값이 200. B 값이 200. 이거 하나 나올 수 있지. 그치? 단위는 뉴턴이겠지. 힘이니까. 그치? C2. 이게 지금 힘이고, 이게 거리니까 힘 곱하기 거리는 모멘트. 그치? 설계인 강도. C2는 똑같아. 0.85. 에타는 1이니까 상대했어요. 40. 이게 우리가 지금 A1이었지. 근데 A2를 모르지, 우리가 지금. A2를. 이게 미지수야. 그리고 폭. 전체 폭으로 봐야지. 이 폭으로 봐야지. 이 폭이 총 500이네. 500. 그럼 나올 거야, 이게.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은 C1이 1360 10의 세제곱. 이게 17,000 A2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약분해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지? 그래서 AS가 얼마지? AS는 4250. FI가 400. 따라서 1360 곱하기 10의 세제곱, 1360 10의 세제곱, 이거하고 플러스 17 10의 세제곱에 A가, A2가, 이게 4250 400이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10의 세제곱 다 약분해 버릴까? 이렇게 하나, 셋 약분해 버리지. 그치? 그래가지고 넘겨. A2는 4250 4250에 4지. 425 이제 425 됐지? 곱하기 4배에 마이너스 1360 공을 해주면은 이게 A2 값이 얼마 나왔지? 20mm 나왔어. 20mm. 4416 16에 45, 20에 8이니까 아무튼 이게 20 나와. 20mm.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C1은 아니 A1은 200이었고 A2가 20 나오거든요. 20. 두 개 합치게 되면은 220이잖아. 따라서 C 값은 베타 1 대비 A인데 베타 1은 0.8이고 얘가 220이 되니까 276이 나온다.
270. 275. 계산해보면 275가 나옵니다. 275 맞죠? 275mm가 나온다. 그래서 중립축의 깊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립축의 깊이는, 압축 연단에서부터 깊이는 275mm더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못 풀었을 거야. 왜? 1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 우리가 문제 1분당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1분 안에 풉니까? 벌써 이게 식도 식이고, 계산하는 숫자들도 아주 좀 복잡한데, 사실 1분 안에 풀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1분 안에 풀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있어도 아마 못 풀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문제 놓치는 건 너무 아깝고, 그쵸? 그러면은 가장 유사하게 답안지를, 정답을 유추해야 된단 말이야. 말이 좋아 유추지, 찍으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찍어요? 전체 높이가 지금 얼마야? 전체 높이가 지금 여기까지니까 700이잖아요. 700. 이 철근의 단면적 대비 콘크리트의 단면적이거든요. 중립축이라는 놈이. 그치? 그래야지 콘크리트도 극한에 도달하고 철근도 항복을 하니까. 그때 동시에 파괴될 때, 그때 우리가 거리가 중립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20은 너무 좀 크고 220은 너무 작고 아마 75에서 60 정도의 사이에서 아마 가져 놓을 텐데 찍어도 이 둘 중에 하나 확률이 50% 이내에서 찍어야죠. 그쵸? 네. 감각 있으면 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해야지. 전체 높이 700이니까 700의 절반이 350이잖아. 350 거의 되잖아. 근데 절반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왜? 콘크리트 단면적 대비 이게 이 그림이 이 도형 이 부재된 그림이 스케일이 맞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 이 철근이 너무 약하단 말이지. 약하니까 중립축은 그 위에 올라가야 되겠지. 점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라도 좀 정답을 유추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급 문제가 25문제였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이것 말고도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설명을 많이 못했어요.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시험 보셨으니까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겸손하게 내 그 실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느낌이 좋다. 평균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왔다. 다른 점수에 비해서. 다른 평균에 비해서 내 점수도 높다.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면접 준비해야 되겠지. 구술시험 봐야지잖아요. 구술시험 만만치 보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구술시험은 말하기 연습이에요. 그쵸? 말하기 연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정의를 외우고, 뭐 공식을 외우고 이렇게 눈으로 공부했잖아. 근데 그거를 앞으로 말로 해봐요. 말하기 연습이니까. 그리고 말하고, 여러분 반드시, 동영상을 찍어요. 핸드폰 요즘 잘 돼 있지. 동영상 찍어가지고, 리허설 딱 하고, 예를 들어 10분 정도로 해가지고, 동영상 찍고, 동영상 봐봐. 아마 여러분들 등에 막 식은땀이 막 날 거예요. 주르륵.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되게 말 잘하거든요? 근데 잘 말 못하잖아. 면접 보러 가고, 그치? 뭐, 발표를 할 때, 그치?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한단 말이야. 나도 말 못했어. 근데 해보면 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슬슬 면접 준비도 좀 준비하시고. 지금 날씨가 매우 좋죠? 매우 좋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머리 좀 리프레시 좀 하고, 물론 다른 뭐 군무원이라든지 뭐 다른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렇게 있겠지만 좀 리프레시 좀 하시고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한번 또 달려야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